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녁 9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가 지나간 후에 찾아오는 트라우마. 그런데 이러한 트라우마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오늘은 국내 최고의 트라우마 전문가이시자 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이대 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민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 트라우마의 위기 신호와 돕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조금 더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올해 4월까지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을 이제 역임하다가 5월 달에 이제 이대 목동병원, 제가 모교인데요. 이제 이직을 해서 현재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하고 있는 신민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또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분들을 많이 대해주셨으니까 네. 트라우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제가 뭐 증상부터 치료법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여쭐 텐데 시청자분들도 들으시다가 트라우마 관련해서 궁금한 점, 뭐 치료법에 대한 질문들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응답을 드릴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려볼 텐데요. 먼저 트라우마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트라우마라고 하면 그냥 질환이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오랜 기간 또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수많은 재난과 또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오시면서 이 보통 큰 사고나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경우에 일반인들이 겪는 그 신체적인 반응들이 다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반응들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먼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뇌에는 위험을 감지해내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한테 뭐 여러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생존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 부위가 이 편도예요. 이게 뇌를 이제 앞뒤로 이제 잘라놓고 봤을 때 양쪽에 흔히 아몬드 쉐입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콩 모양의 이제 영역이 있습니다. 이 편도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자극, 이를테면은 뭐 보고 듣고 뭐 냄새라던가 내장 감각 이런 이제 몸에 들어오는 여러 자극 중에서 그 안에 위험이 있는지를 감지하는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라우마 사건을 이제 겪게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위협이 되는 사건이니까요. 이 편도에서 이제 어떤 강력한 신호를 이제 내뿜게 됩니다. 그런 신호라는 것이 자율신경계 또 이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대표되는 또 이제 그 자율신경계를 자극한다던가 내분비계를 이제 동원한다던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동결, 이제 얼어붙게 하는 반응을 이제 보이게 한다던가 하는 이를테면은 비상 신호를 이제 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그 자극의 범주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극의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편도가 과활성이 되면은 이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안전하게 처리했었던 자극들, 이를테면 엊그제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요. 뭐 폭우가 내린다던가 또 옆에서 누가 막 굉장히 시끄럽게 막 싸운다던가 이럴 때 뭐 적당하게 약간 긴장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대처를 하고 또 막 누가 싸우고 시끄럽게 굴면 적당하게 이제 귀를 닫아버리면서 이제 그래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제 자극의 어떤 범주가 좁아져 버리면은 같은 자극에도 우리가 과도하게 긴장한다든지 아니면은 각성이 오히려 너무 뚝 떨어져서 약간 멍해지고 이런 자극에 대해서 내가 아주 무감각해지고 하는 과소각성, 이 과각성과 과소각성 사이를 굉장히 빠르게 오가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과각성일 때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파이트와 플라이트, 그러니까 이제 위협에 맞서서 싸우거나 아니면 위협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하는 반응이 될 테고요. 각성 수준이 이제 뚝 떨어지는 게 프리징이라고 말하는 게 동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헬이라고 우리 흔히들 표현하는데요. 이제 뭐
기억도 잘 안 나고 의식 수준도 굉장히 뚝 떨어지고 감정적으로도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겠고 이제 과각성일 때는 반대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불안과 공포 또 심장이 굉장히 두근거린다던가 신체적인 긴장 상태가 굉장히 극도로 올라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오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이제 널을 뛰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조절이 안 되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 앞에서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널뛰는 그런 감정들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해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내부 장기의 반응도 그렇습니다. 네. 내부 장기도 굉장히 강렬한 막 심장이 막 미칠 듯이 네. 터질 것처럼 두근거린다라고 표현하세요. 숨이 안 쉬어진다. 너무 가빠져. 그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네. 그리고 어떨 때는 갑자기 탈진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 이런 상태를 굉장히 빠르게 오가는 네.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경 생리학적으로도 네. 인지적으로도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신 상태가 사실은 질환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반응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전제는 뭐냐면 내가 맞닥뜨린 이런 상황, 내가 지금 접하고 있는 자극에서 위험의 요소가 감지되었다는 전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막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에 대해서 그냥 덤덤하게 내가 지금 대응한다면 이를테면은 지금 막 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지금 집이 막 무너질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 내가 거기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덤덤하게 이러고 있다면은 그것도 이상하네요.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게 고장난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파이트, 플라이트, 프리징 이 반응들은 우리 생존을 위한 비상모드예요. 다 생존에 유리한 겁니다. 이를테면 위험으로부터 내가 맞서 싸울 수 있을 때는 싸워야 되는 거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대상이나 상황이라고 하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고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은 차라리 내가 그런 포식자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약간 동결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동물로 따지자면 사자가 이제 덤벼들 때 그냥 죽은 척 하잖아요. 사슴이나 초식 동물들이. 네. 바로 그런 게 동결 반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일반적인 반응들을 거쳐서 우리가 또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그 질환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로 넘어가면은 좀 증상들이 달라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트라우마 반응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이 그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 그러니까 PTSD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질환인데요.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각성과 그 과소각성. 이제 대표적인 어떤 증상들 카테고리는 이제 비슷한데 문제는 그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트라우마 사건 직후에 어떤 그런 강렬한 과각성 반응들 그리고 기분이나 뭐 인지나 이런 증상들이 좀 부정적이고 좀 저조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행동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경험 이후에 위험이 이제 사라졌다면은 이런 반응들도 점차 완화되면서 다시 내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특정한 경우 이를테면은 그런 자극이 너무 강렬했다거나 아니면 그 개인의 그 전후 맥락상 그런 안정감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이 위협의 요인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들이 계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1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 사회적인, 직업적인 또 대인관계에서 영역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가 이제 질환으로 진단하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해 주신 이 증상들이 어쨌든 천천히 줄어들거나 혹은 널뛰거나 관찰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가족들이 보기에는 아이가 혹은 이렇게 어머님이 좀 이렇게 잘 회복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건지 또 그걸 알아보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꼭 뭔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변화되는 행동 패턴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안정을 위한 어떤 최선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자구책들을 다 하세요.
이를테면은 뭐 그런 자극을 회피하는 것도 이를테면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극을 받지 않기 위한 이제 전략이 될 거고, 네. 또 주의를 전환하는 것도 뭐 또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취미 활동, 뭐 네. 그 생각을 좀 안 하고 내가 원래 나한테 좀 긍정적인 느낌을 줬었던 것들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책을 보면서 내가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이제 있을 텐데, 문제는 해로운 어떤 전략들이 계속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전략이 아니라 네. 곁에서 볼 때 해로운 전략들을 네. 사용할 때요. 네. 이를테면 술이나 약물에 네. 의존한다던가, 이게 너무 네. 괴로우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잊으려고 하시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자극을 좀 피하는 거를 더 넘어서 또 고립,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하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게 너무 길어질 때, 그리고 초반에 어떤 회피는 이게 저희가 이제 이해 가능한 한 그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아까 저희가 진단 기준에서도 뭐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회피나 고립이 너무 길어지는 것. 네. 그리고 자살이나 이제 자해 충동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위험 신호라고 보고 정신과적인 어떤 개입을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증상들이 또 아이나 청소년, 고령자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먼저 아이에 대해서 여쭤보자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잘 처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증상들을 좀 보이나요? 네. 이 트라우마 안에는, 그러니까 트라우마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내 생명, 뭐 안전, 성적인 어떤 경계, 이런 게 침해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감정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체적인 반응들, 또 뭐 복합적인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그거를 말로 표현하시질 잘 못해요. 내가 지금 내가 겪은 경험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증상들을 말로 잘 표현하시지를 못하신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지적인 자원 자체가 어른들보다 좀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라던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동은 대표적으로 이제 퇴행적인 행동인데요. 때를 쓴다든지,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그리고 워낙 대소변을 잘 가렸던 아이인데 밤에 자꾸 소변을 실수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보호자로부터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얘가 안 이랬는데 왜 이러는지 너무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년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청소년들도 말수가 행동이 조금 더 퇴행한다던가. 청소년들은 조금 네. 고립되는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워낙에도 사실 부모님이나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고 그러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긴 할 텐데요.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는 더 뭔가 이제 말을 닫아버린다든지, 친구들이랑은 그래도 잘 어울리고 그랬었는데 네. 친구들과도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든지,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양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령자의 경우에서도 좀 그 트라우마에 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트라우마 증상이 신체 통증이나 또 치매 초기 증상처럼 보이기도 해서 좀 쉽게 오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편도가 활성화가 되면은 제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이제 너무 길어지면은 해마가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해마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인지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트라우마 반응으로 불면이 되게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네. 그래서 잠을 사실은 잘 못 자는 것만으로도 왜 저희가 다음날 더 피곤하고 그렇죠. 네,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는 게 또 두드러지고, 또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자율신경계나 이제 내분비계가 되게 이제 교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막 혈압이 요동친다던가, 당뇨가 잘 조절됐던 분들인데 갑자기 조절이 되지 않는다던가, 네. 그런 신체적인 어떤 질환의 악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질환의 악화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노인분뿐만 아니라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트라우마 반응 이후에는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는 굉장히 그런 질환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게 심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신경생리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질환의 관리를 잘 못할 경우에 실제로 신체적인 건강이 악화되시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처음에는 퇴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엄마 곁에서 안 떠나려고 하고 하다가도 점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자연적으로 어떤 회복하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 건데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되게 폭발적으로 그런 회복이 일어나요. 3개월 사이에서 6개월 네, 안에서요. 3개월에서 6개월 네. 사이에 보통 그 안에 좋아질 사람들은 한 50%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고 이후에 3개월, 6개월이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1, 2년 안에도 어떤 유의한 증상이 남아있고 아까 진단 기준 보여드렸다시피 네.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될 정도다 이러면은 자연 회복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6개월까지,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는 이제 제가 항상 여쭤봐요. 그 안에 오신 분들은 지금 뭐 여전히 힘든 게 부분이 많겠지만 처음에 비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신 것 같냐,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처음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실 것 같냐라고 또 여쭤봐요. 그러면은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아세요. 사실은 괜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저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하면 어쨌든 트라우마라는 게 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사고를 겪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내 마음에 어쨌든 기억에 계속해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그래도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실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근데 그 회복이라는 게 내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은 그 당사자 안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살면서 트라우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빅 트라우마요? 정말 네. 큰 트라우마요? 네, 네.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몇- 30%? 30%요. 네. 근데 많은 어떤 연구들, 네. 나라에 상관없이 이제 그런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80% 정도로 봐요. 80%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80%는 큰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네.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의 예정되지 않았던 죽음이라던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교통사고라던가 재난이라던가 범죄라던가 뭐 이런 일들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그 뭐 한 80%, 뭐 7, 80%의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냐, 어떤 후유증을 남느냐 하면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봐도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하고도 초반엔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만 결국에는 이제 회복을 해 나간다. 근데 이때 저는 회복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복이라는 게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랑 내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트라우마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그 세상에 대한 렌즈를 좀 바꾸는 경험이에요.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기도 하고 네. 세상과 타인에 대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이 조금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또 어떤 대인 관계적으로 해야 될 어떤 역할들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나의 어떤 기분 상태, 몸의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회복에 이르기까지 이 안에서는 당사자 안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냐면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치열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곱씹기도 하고 네. 물어도 보고 내가 그 안에서 겪었었던 어떤 그런 복잡 다단한 생각과 감정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면하는 거죠. 내가 회피하지 않고
이걸 기억을 내가 억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뭐 화를 낼 부분이 있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뭐 너무 슬퍼서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뭐 그런 무서움을 토로한다던가 슬픔에 뭐 눈물을 흘린다던가 주변의 위로를 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차츰차츰 그런 강렬한 감정들을 좀 가라앉고 좀 분이 풀리고 이제 조금 보호도 받으면서 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러는 과정들을 겪는 건 거죠. 그래서 회복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결국에 회복의 과정을 밟긴 하시지만 그 누구도 쉽게 회복하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회복이라는 게 마법처럼 딱 주문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뭐 3개월에서 6개월 그 말씀해 주신 기간 동안 치열하게 회복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옆에서 가족들이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몰라서 좀 답답하신 경우들도 많고, 토끼 아빠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가족들이 이럴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수님께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네. PPT는 잠깐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도 제 외래에 이제 오신 환자분이 저랑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제 뭐 이를테면은 그분이 뭐 겪은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남 가족들이 애를 생각해서 너가 힘내라 라는 얘기를 자꾸 하신대요. 근데 그 말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누구보다도 도와주고 싶은 건 본인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데 대한 되게 지침이 있는데 뭔가 회복을 좀 강요당하는, 그러니까 빨리 회복을 이뤄내라고 요구당하고 회복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난당하는 느낌을 받으시는 건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제일 답답해서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피해야 할 말과 도움이 되는 말에 대해서 지금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PTSD로 고통받으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가 좀 도움이 됐냐라고 여쭤보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잘못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이제 위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실은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이 겪은 그 트라우마 안에서 이렇게 본인이 피해자가 뭔가 자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피해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트라우마 경험자들이 이런 트라우마 사건이 왜 나한테 벌어졌을까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을 결국에 본인한테서 자꾸 찾으시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거기 갔기 때문에. 내가 더 저항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던가 그런 자꾸 본인한테 귀인을 하는 그런 자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치료적인 환경에서도 계속 다루지만 가까운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셨을 때도 반복적으로 해주셨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힘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치료를 조금 더 그러니까 회복을 종용받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쉬어라. 그리고 그럴 만한 일이니까 이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었을 때 좀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 그러면서 회복을 종용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를 당한 당사자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거네요. 네. 왜냐면 주변에서 어르신들 또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꼭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렇게 너가 의지가 약하다든지 혹은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정말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말을 들으면 본인이 가장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아마 주변 가족분들도 사실은 내 가족이 빨리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저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도와주고 싶은 건 본인이다. 가족이 아무리 좀 간절하게 바라셔도 본인만큼 회복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본인만큼 노력을 하는 사람도 없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이제 그런 재촉이 굉장히 당사자를 조바심내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서도 자책을 하지만 이런 트라우마 반응, 또 이런 반응이 좋아지지 않고 길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자책감도 되게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를테면 내가 이거 그럴 일인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네. 이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생각을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앞서서 트라우마 반응이라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설명을 꼭 해드립니다. 트라우마 그러니까 치료 현장에서 외래 진료를 볼 때 일단 그리고 뭐 제가 진료 시간뿐만 아니라 뭐 국제적으로 공인된 많은 PTSD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에서 사이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앞단에 넣어요. 가장 앞단에 넣고 가장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 반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들은 굉장히 안심하시거든요. 내가 그래도 회복하는 과정이구나. 네. 그런 반응 자체가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나약하다는 의미가 아니구나. 사실 이런 반응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이런 과각성도 없고 회피도 없고 제 경험도 없다면 그게 뭔가 고장이 난 거구나.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거구나. 라는 걸 아시는 것만으로도 안심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이코 에듀케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이 어쨌든 그 사고 후 가족이 달라졌다면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라우마 사건을 겪은 가족 구성원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게 메인인데 네. 가족분들이 그것은 다 알고 있어도 그래 회복을 종용하지 말자. 그리고 회복하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 다 아셔도 그 시간 동안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되게 안절부절하실 것 같기는 해요. 네. 혹시나 네, 또 네, 말 네. 실수할까봐 또 그럼 뭘 챙겨줘야 될지 어디까지 챙겨둬야 될 건지 음.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트라우마 반응이 이제 길어지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가족분들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게 마음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당사자의 뭐 의지라던가 가족들의 도움만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당연히 어떤 전문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이 다 총동원이 돼야 돼요. 네, 자원들이 총동원돼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어떤 치료적인 어떤 환경도 만들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겠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냥 필요한 게 뭔지 물어주고 그냥 다만 옆에 있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너가 회복될 때까지 내가 옆에 있어주겠다. 뭐든지 필요하면은 얘기를 해달라.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냥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뭔가 내가 너무 마음을 읽으려고 애를 쓰시지 말고 왜냐하면 당사자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겠네요. 근데 네. 그런 상황에서 타인이 읽는다는 건 더 어렵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혼란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고 그 안에는 자책도 있고 분노도 있고 무력감도 있고 공포도 있고 슬픔과 또 뭐 수치심. 사실 트라우마 안에는 정말 뭐 100개의 감정과 100개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말이 사실은 되게 정답입니다. 혼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 너무 빨리 어떤 단정 지으려고 하지 말고 사실 그거를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게 사실은 저희가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가족들은 그거를 그냥 좀 안전하게 지켜봐 주시는 거. 그런 과정을 해내는 동안에 추가적인 위해를 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족들이 막 좀 답답해가지고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또 위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2차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좀 하지 말고 당사자가 그런 과정을 잘 밟으면서 추가적인 위해가 없도록 좀 보호해 주시는 것 정도면은 저는 너무 훌륭하고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해 주신 그 도움들 있잖아요. 근데 평생 정신과를 생각을 안 해보다가 정신과를 가야 된다고 하면 어디를 가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그것부터 또 막막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상황에 좀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저희가 알아보면 좋을까요? 네.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비상 상황. 비상 상황에서. 네. PTSD에 이제 공존되는 질환들이 되게 많습니다. PTSD가 우울증 다음으로 공존 질환이 많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건 거죠. PTSD인데 우울증이 있다던가, PTSD인데
뭐 공황장애나 다른 불안장애가 있다던가 뭐 수면장애 아니면 중독 문제, 약물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병합되기가 이제 쉽습니다. 그리고 또 큰 문제는 자살률이에요. 자살 사고, 자살 충동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 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는데 당사자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되게 PTSD가 갖고 있는 저는 비극적인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급성기에 가족이 도움을 청할 것도 필요하고 네. 또 이제 이 PTSD에 대한 어떤 치료를 위해서도 내가 이제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찾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심한 자해라던가 자살 충동 이런 게 올라올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정신응급 시스템을 이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정신응급 입원 체계라는 게 있어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3일간은 정신응급 입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급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당사자도 동의를 하시고 PTSD에 내가 치료를 받고 싶다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싶다 뭐 받을 그런 좀 결심이 이제 서시면은 뭐 저희 병원 이대 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지금 이화 트라우마 센터를 준비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PTSD의 가장 근거 기반이 높은 뭐 EMDR이라던가 지속 노출 치료, 그리고 TMS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진 치료가 이제 EMDR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EMDR이라는 치료인데요. EMDR 협회가 있어요. EMDR 협회의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료자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병원도 있고 상담센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트라우마라는 거는 전국에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지역에 이제 이런 전문가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부속 기관이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제 1577-0199로 전화를 하면 해당 지역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해당 지역의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좀 소개를 받으시거나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정말 꿀팁인데요, 교수님. 아, 말씀해 그런가요? 주신 것들이. 다행입니다. 네. 네. 정신 급할 때는 정신응급 시스템을 활용을 하시고 트라우마 치료를 하겠다고 이제 결심이 서시면 그때부터 병원을 알아보면 되는데 이화 트라우마 센터가 네. 곧 개원하니 그것도 한번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고 뭐 EMDR 협회에 들어가서 치료자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고 또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결국 우리 모두가 다 회복력이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사고 초기부터 그 회복력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좀 자료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을 이루는 요소들이에요. 네. 우리가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을 이제 이뤄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런 요소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회복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안정감이에요. 트라우마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한 경험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내가 그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도 또 주변에서 해주실 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내 뒤에서 뭔가 계속 해코지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던가 가해자가 있다던가 이렇게 물리적인 위협이 있다면은 사실은 회복을 이뤄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런 물리적으로 당장 그런 대상이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내가 굉장히 뭔가 쫓기는 기분, 뭔가 내 뒤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적인 안전, 심리적인 안전에 있어서 가족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위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해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신체 생리적으로 굉장히 제가 널뛰는 경험이다.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경험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안정감을 찾는 거, 그러면서 몸과 마음에 대해서 통제감을 찾는 그런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몸과 마음의 안정감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 또 기법들이 있는데요. 가장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복식호흡이에요. 사실 이제 교감신경이 굉장히 항진되고 또 동시에 막 부교감신경도 막 항진되고 그러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경계의 어떤 활성도를 좀 잔잔하게 해주는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복식호흡입니다. 그리고 근육이완법이라던가 또 자꾸 플래시백으로 이제 떠오르는 그런 트라우마의 어떤 잔재들을 저희가 이제 안전지대라는가 다양한 심상 기법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가둬놓는 좀 멀어지게 하는 그런 기법들도 이제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는 밖에 나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 운동도 좀 하고 몸을 이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쌓인 긴장들이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긴장을 배설하는 거는 호흡을 통해서 배설하는 거예요. 저희가 각 잡고 앉아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도 물론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만 그냥 몸을 움직이고 특히 조금 활동성을 좀 높이는 뭐 조깅이라던가 이런 걸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좀 가빠지잖아요. 그런 호흡만으로도 몸속에 쌓인 긴장들이 상당 부분 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이랑 식사와 같은 루틴들, 우리의 루틴들을 이제 규칙화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의 신경생리적인 안정성이라는 거는 이런 그 신체적인 어떤 그 규칙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은 잠도 되게 불규칙해지고 식사도 이제 식음을 막 전폐하시고 이러느라고 몸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트라우마 사건 직후에는 저는 그냥 수면제를 드시더라도 잠을 잘 주무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트라우마 사건 직후에 한 일주일간의 수면이 그 이후의 예후를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일단 잘 자야 돼요. 그리고 꼭 새끼를 다 드시라는 건 아니지만 식사를 할 때 좀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통제감을 다시 되찾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감 부분은 우리가 트라우마 이후에는 자꾸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게 되게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 뭐 직장에서도 뭐 밥도 계속 혼자 먹고 이런 게 되게 위험 신호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 자꾸 고립이 길어지면은 결국 회복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 있는 한두 명과는 내가 연락의 끈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특히 이제 이런 사건 직후에는 막 연락도 많이 오고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초반에 그런 거 다 되게 귀찮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되게 자극적으로 이제 느껴지시기도 하고 그 중에서 막 호기심 어리게 막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또 상처를 많이 받으시죠. 그러면서 연락을 일절 그냥 다 끊어버리고 싶어 하시고 그런 경우들도 꽤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는 그냥 그런 사람들의 연락은 굳이 끊지 말고 좀 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감을 유지해야 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좀 쌓이게 되면은 이런 효능감 이게 뭐냐면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지금 고통스럽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회복을 내가 이뤄낼 것이다. 라는 그런 효능감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앞날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회복의 어떤 요소가 될 텐데요. 이런 요소들을 다 갖춰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 뭐 한두 개라도 내가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또 선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 회복의 요소들 중에 내가 한두 개는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이죠. 노력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자. 그리고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바탕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겪은 경험들을 마주하기 시작해요. 이게 잘 안 될 때는 너무 두렵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피하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리는 어떤 자극들도 다 피하고 그 기억들도 피합니다. 그 기억 안에 묻어있는 여러 감정들이나 감각들도 피해요. 그럼 그때 느꼈었던 어떤 무력감이라던가 그때 뭔가 통증이 있었던 그런 통증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피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좀 자신이 생기면은 내가 겪은 일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가 마음에서 소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런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에 이런 고통이 좀 줄어들고 내 삶에서 그 경험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그게 바로 이제 회복으로 가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회복을 우리가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 나머지 과정들도 이 실타래가 풀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따뜻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는 이 5가지 요인들 중에서 한 가지만 내가 좀 잘 붙잡고 있다면, 혹은 가족들이 해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점차 5가지가 되고, 그러면서 또 회복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민영 교수님과 함께 사고 후에 트라우마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신 질문들 몇 가지만 받아보고 네.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 네. 합니다. 네. 러브지지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계에서 어떤 좀 스트레스 상황이 심하셨나 봐요. 네. 다시 잘 지내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계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으시니까 아마 질문을 남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동생분이 러브지지님한테 뭔가 상처 주는 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죠? 네.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발이 떨리거나 몸에 반응이 와서 다시 잘 지내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런 통제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 뭐든지. 이거는 선택할 수 본인한테, 있다. 네. 네. 정답이 있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꼭 그래야만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꼭 그래야만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살면서. 밥 먹기? 네? 잠자기? 뭐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뭐 이를테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그런 정도이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선택을 존중을 많이 이제 해드리고 또 상황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저런 상황들이 있은 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생과 마주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계속 온다면 아직도 좀 이를테면 그게 자극이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본인의 조금 더 안정을 위한 어떤 시간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동생분에게 심한 말을 해서 동생이 본인이 이제 손발이 떨리고 몸에 반응 다시 잘 지내기 어렵다고 네. 말씀해 주셨나 봐요. 네.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것도 저는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이라는 거는 러브지지님도 그렇지만 동생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가족들한테 좀 들어서 좋은 말 중에 네 탓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가족들 중에서도 가족들 안에서도 사실 되게 어떤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위하다 보니까 또. 네. 그리고 또 어떤 가족의 상황상 또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시간이 뭐 지난 후에라도 사과를 했을 때, 되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을 때 그게 마음이 다 풀리진 않지만 그래도 훨씬 마음이 낫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러브지지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본인이 정말 뭐 잘못하신 상황 좀 사과를 하고 싶은 만약 그런 상황이시라면 저는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꺼벙백님께서요. 우울증 약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네. 우울증 약이 굉장히 많은데 효과 네. 부작용이 다들 많이 다른지 궁금합니다라고. 네. 우울증 약이 이제 크게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약이 종류는 많지만 카테고리가 이렇게 묶이는 약들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SSRI로 묶이는 약들이 사실 대다수가 있고 그 외에 뭐 TCI라던가 뭐 마우아이라던가 조금 더 고전적인 약들도 있는데요. 효과나 부작용은 저는 개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는 약들은 좀 비슷한 효능, 부작용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이를테면은 요즘 많이 쓰는 SSRI 계통은 효과는 되게 좋습니다. 효과는 좋고
뭐 다른 약, 이를테면 지병 때문에 뭐 혈압이라던가 당뇨 다른 약을 복용한다고 해도 서로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많지 않아서 약을 처방하는 데서도 부담도 없지만, 이를테면은 초반에는 소화기 기능이 조금 떨어지면서 좀 미식거린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성적인 그런 각성이 좀 떨어진다던가 성기능 장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좀 크게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여도 내가 이 약은 괜찮은데 저 약만 먹으면 너무 잠이 많이 오고 아니면 또 성기능 장애가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약 하나를 먹고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 나는 이제 치료 안 받을래 하시지 말고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는 시도를 주치의와 함께 좀 열심히 하셔라. 네. 약의 종류가 많은 건 그런 면에서는 되게 이점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안에 있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른 약들도 한번 드셔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어서 우울증 상담할 때 배우자랑 같이 하면 도움이 된다던데요. 한국에서도 배우자 동반 상담을 많이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몇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배우자분이 이제 치료에 있어서 좀 궁금하신 게 뭐 있을 때, 이럴 때 그렇게 상담을 같이 받으러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울증에 있어서 지금 배우자가 많이 기여하고 있을 때, 배우자의 갈등이라던가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같이 상담을 하시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이 트라우마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본인 당사자 그리고 또 가족분들께 교수님께서 좀 따뜻한 한마디 조언해 주시고 마무리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 왜 가족분들로부터 가장 들었을 때 좋은 말,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요. 트라우마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교통받고 계시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이 일을 겪은 것, 지금 고통을 겪고 이 고통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당신의 탓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대 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민영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곧 개원할 이화 트라우마 센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